엄마, 죽을 뻔했잖아요. 딸 수진이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78세 박순애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새우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 엄마는 새우 알레르기 없어요. 어릴 때부터 새우젓 김치 해 드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수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 미경이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해드렸어요 라며 내온 죽. 그리고 그 죽에서 은은히 풍겨나던 새우젓 냄새. 설마. 수진이는 전율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순애의 78년 인생에는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1940년 늦여름 강원도 해안가 작은 마을 대진리에 박순애가 태어났다. 바다 냄새와 소금기가 집 안까지 스며드는 그런 동네였다. 아버지 박만수는 어부였고 어머니 김옥수는 해녀 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다. 순애가 태어날 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또 딸이네. 이놈의 집안은 왜 이리 딸만 낳나. 순애 위로는 이미 2살 터울의 언니 순남이가 있었고 아래로는 곧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계속 낳는 집안이 흔했다. 순애가 5살 되던 해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 박철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철수야, 우리 아들내미야.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도 철수 얘기만 했고 어머니는 젖도 철수에게만 실컷 먹였다. 순애와 언니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지만 철수는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 너희는 어차피 시집갈 몸이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이었다. 순애는 그때부터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임시 거주자라는 것을. 2살 뒤 둘째 아들 철호가, 또 2살 뒤 셋째 아들 철민이가 태어났다. 이제 집은 완전히 아들 천하가 되었다. 순애와 언니는 설거지, 빨래, 청소는 기본이고 동생들 기저귀 갈기까지 해야 했다. 그런 중에도 순애는 공부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면 항상 100점을 맞았고 산수도 잘했다. 선생님은 순애의 부모를 불러서 말했다. 순애는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를 계속 시키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차가웠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합니까? 그냥 글자나 알면 되지.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10살 순애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공부는 내 동생들이 할 거다. 철수는 꼭 대학까지 보내야 하고 철호랑 철민이도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 내가 공부하면 동생들 공부시킬 돈이 없다. 그날 밤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옆에서 자던 언니 순남이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순애야, 울지 마. 우리는 나중에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지만 순애는 생각했다.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럼 지금은 왜 불행해야 하지?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순애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중학교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 정말 잘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했다. 순애야, 현실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냐? 내 오빠들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너까지 공부시키면 다 굶어 죽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너는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면 된다. 그게 내 운명이다. 운명. 순애는 그 단어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 15살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1955년 순애는 인천에 있는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언니 순남이도 이미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자매가 벌어오는 돈은 고스란히 남동생들의 학비가 되었다. 공장 기숙사는 좁고 답답했다. 한 방에 8명이 들어가 자야 했고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다. 실밥을 자르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목이 아팠다. 하지만 순애는 참았다. 집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철수가 중학교 입학한다. 철호가 시험을 잘 봤다. 철민이가 반장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순애야, 철수가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순애는 급히 집으로 내려갔다. 철수야, 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야? 누나, 공부가 재미없어. 차라리 일찍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싶어. 순애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철수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기 싫다고 그만둔다니. 철수야,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지. 누나가 뭘 알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자신은 언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있었나? 결국 철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일을 배웠다. 철호와 철민이는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마쳤지만 대학에 갈 실력도 의지도 없었다. 순애와 언니가 그토록 희생해서 만든 기회를 동생들은 그냥 저버린 것이었다. 순애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1964년 24살이 된 순애는 서울로 올라왔다. 인천 공장에서 번 돈으로 약간의 기술을 배워서 양장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공장보다는 훨씬 나았다. 양장점 사장님은 송옥자라는 50대 여자분이었는데 순애를 친딸처럼 아꼈다. 순애야, 넌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독립해서 내 가게를 차려라. 사장님, 저는 그런 큰 꿈은 없어요. 뭔 소리야? 여자도 꿈을 가져야지.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어. 여자라고 무조건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만 하는 게 아니야. 송옥자 사장님의 말은 순애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순애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1965년 어느 봄날 순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다. 아가씨, 옷이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양장점에 옷을 맞추러 온 젊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눈이 선했다. 김종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어머니 환갑 옷을 맞춰드리려고 왔는데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순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공장과 양장점만 오가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처음 겪는 설렘이었다. 종철은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양장점에 왔다. 처음에는 어머니 옷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순애를 보러 오는 것이 분명했다.
순애 씨,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애는 망설였다. 지금까지 남자와 둘이서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나 나눠요. 첫 만남에서 종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자신은 장남이라 고생이 많다고 했다. 순애 씨는 어떻게 서울에 오게 되셨어요?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못했고 지금은 양장점에서 일한다고. 순애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 서울에 와서 자립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죠.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순애 씨 같은 분을 존경해요. 존경. 순애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부모는 순애를 부담으로 여겼고, 동생들은 당연하게 여겼고, 공장에서는 그냥 일꾼 중 하나였다. 종철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순애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종철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순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순애 씨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럼 하고 싶은 일은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가끔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순애 씨만의 옷가게를 차리는 게 어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꿈을 응원해 준 적이 없었는데 종철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약속했다. 6개월 후 종철은 순애에게 프러포즈했다. 순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순애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순애 씨의 꿈도 함께 이루고 싶어요. 순애는 울었다. 25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그것도 조건 없이. 종철 씨,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집안도 가난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1966년 봄, 순애와 종철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순애의 부모님은 서울까지 오기 어렵다며 오지 않았다. 대신 언니 순남이와 막내 철민이가 와줬다. 종철의 어머니 정순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우리 종철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 같다.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다. 순애는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야 나중에 생기는 거지. 중요한 건 집안이 맞는지, 며느리가 시댁을 잘 섬길 수 있는지야.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다. 종철은 옆에서 미안한 듯 눈짓을 보냈지만 어머니에게 맞서지는 않았다. 결혼 후 첫 1년은 그나마 괜찮았다. 종철은 순애를 사랑했고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순애는 결혼 후에도 양장점에서 일을 계속했다. 순애야, 우리 아이 가져야지. 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1967년 가을, 순애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종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정말 좋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아들이어야 한다. 우리 집 장손인데 첫째가 딸이면 안 된다. 순애는 불안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어떻게 될까? 1968년 여름 순애는 딸을 낳았다. 수진이었다. 종철은 딸이어도 좋다며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첫째가 딸이라니. 빨리 둘째를 가져야겠다. 순애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시어머니는 딸 낳은 주제에 뭔 조리냐라며 찬밥을 챙겨줬다. 어머니, 순애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 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낳을 때는 출산 후 사흘 만에 밥을 해 먹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해. 순애는 참고 또 참았다. 신혼의 행복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다. 수진이가 돌이 되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순애야, 언제 둘째 가질 거냐? 어머니, 수진이가 아직 어려서. 딸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 순애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종철은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기가 죽었다. 1970년 봄 순애는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기대를 했다.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한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순애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또 딸이면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할까? 1970년 겨울 순애는 아들을 낳았다. 수철이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손자야, 우리 아들내미야. 시어머니는 손자를 끼고 다니며 온 동네에 자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에 대한 태도였다. 수진아, 이제 내 동생이 왔으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 3살배기 수진이가 울면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다. 딸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은 울어도 시원시원한데. 순애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차별을 딸에게서도 보게 될 줄이야. 어머니, 수진이도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긴 뭐가 어린아이야? 이제 언니가 됐으면 철이 좀 들어야지. 순애는 그날 밤 수진이를 꼭 안고 속삭였다. 수진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내가 차별받지 않게 할게.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수철이에게만 온갖 좋은 것을 해줬고 수진이에게는 늘 여자아이는 조용히 하라, 동생 돌보라고만 했다. 종철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다. 순애야, 엄마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해해줘. 이해요? 우리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그래도 엄마야, 내가 따져 물으면 더 기분 나빠하실 거야. 순애는 답답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애는 점점 지쳐갔다. 양장점 일도 그만둬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순애 씨, 그만두시면 안 되는데요. 솜씨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시는데. 송옥자 사장님이 안타까워했지만 순애는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그럼 나중에라도 다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순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언젠가는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1975년 수진이는 7살, 수철이는 5살이 되었다.
두 아이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다. 수철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응석바지로 자랐고 수진이는 항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다. 어느 날 수진이가 순애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저만 혼내세요? 순애는 할 말이 없었다. 7살짜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진아, 할머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래. 그럼 저도 할머니처럼 수철이한테만 잘해줄 거예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벌써부터 아이가 차별을 학습하고 있었다. 안 돼, 수진아. 내가 동생한테 잘해줘야 해. 너는 언니잖아. 그럼 할머니도 저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어른인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해 겨울 큰일이 났다. 순애의 아버지 박만수가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순애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어머니, 제가 며칠 다녀올게요. 뭘 며칠이야? 하루만 다녀와.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순애는 아버지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고향에서 만난 어머니, 김옥수는 늙고 초라해 보였다. 순애야, 내 아버지가.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순애도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별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철수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글쎄다. 큰아들 철수는 목수 일을 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지만 술을 좋아해서 문제가 많았다. 철호와 철민이는 각각 결혼해서 자기 살기에 바빴다. 어머니, 제가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릴게요. 순애야, 내가 어떻게. 너도 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순애는 그때부터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는 부담이었다. 종철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시집 온 몸이잖아.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겨야지. 순애는 또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가 되면서 종철의 직장 사정이 좀 나아졌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조금 올랐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새 집은 방이 3개 있었다. 안방은 부부가, 작은 방 하나는 시어머니가, 그리고 나머지 방은 수진이와 수철이가 함께 쓰기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의견이었다. 수철이는 이제 남자아이니까 혼자 방을 써야 한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자면 되지. 어머니, 수진이도 아직 어린데 거실에서 자면. 뭐가 어려? 여자아이는 어디서든 잘 수 있어. 아들은 소중하게 키워야 한다고. 결국 수철이가 혼자 방을 쓰게 되었고 수진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다. 12살 소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순애는 한밤중에 거실에서 자는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순애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수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어. 그 무렵 순애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다. 동네에 사는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작은 옷가게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순애 씨, 옷 만드는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다시 일할 기회였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들이 학교 간 사이에만 일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순애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제가 옷가게에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종철은 고민하는 기색이었다.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역시 시어머니가 문제였다. 순애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낮 시간에 잠깐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뭘 또 일을 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보태면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돈 얘기에는 관심을 보였다. 그래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네, 물론이죠.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다 끝낸 다음에 나가서 애들 학교 전에 들어올게요. 이렇게 해서 순애는 8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비록 파트타임이었지만 자신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김정숙의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순애는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손놀림도 빨라졌고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겼다. 순애 씨 솜씨가 정말 좋네요. 손님들이 순애 씨가 만든 옷을 특히 좋아해요. 김정숙의 칭찬에 순애는 뿌듯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이었다. 집에서 번 돈으로 순애는 조금씩 저축을 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줬다. 엄마, 이 옷 정말 예뻐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흐뭇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다. 딸한테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사줘? 어머니,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한테 먼저 사줘야지. 순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수철이는 이미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이 우선이었다. 1985년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순애는 딸의 교복을 사주며 감회가 새로웠다. 수진아, 엄마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내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다. 엄마, 저는 고등학교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도요. 순애는 딸을 꼭 안았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딴소리였다. 여자가 무슨 대학까지 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대학을 가야죠.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는 여자야. 너무 공부만 하면 시집도 못 가.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똑같은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철이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하위권이었다. 수철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종철이 타일이지만 수철이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아빠, 공부가 재미없어요. 차라리 게임하는 게 낫겠어요. 할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수철이는 노력하는 법을 몰랐다.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거실에서 자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누나는 왜 그렇게 공부만 해? 수철이가 투덜댔다. 너도 공부해라. 누나 보고 배워. 종철이 말했지만 수철이는 콧방귀만 뀌었다. 저는 남자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순애는 한숨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망치고 있었다. 1987년 수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엄마, 저 여고에 가고 싶어요. 여고는 지역에서 꽤 좋은 학교였다. 그래, 열심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했다.
뭘 그렇게 좋은 학교에 보내? 그냥 근처 학교면 충분해. 어머니, 수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좋은 학교에 보내야죠. 여자아이 교육비에 너무 돈 쓰지 마. 나중에 수철이 대학 갈 때 돈이 필요해. 순애는 화가 났다. 수철이는 성적도 안 좋으면서 왜 미리 대학비를 걱정해야 하나? 어머니, 수진이도 우리 아이예요. 그래도 아들이 우선이지. 결국 순애는 자신이 번 돈으로 수진이의 학원비와 참고서비를 댔다. 시어머니 몰래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순애의 기대에 부응했다. 중학교 졸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여고에 합격했다. 엄마, 합격했어요. 수진이가 기뻐서 뛰어다녔다. 순애도 눈물이 났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큰둥했다. 그럼 뭐해?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는 게 목표인데.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들으면 상처받아요. 뭐가 상처받아?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자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순애가 소리를 지르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순애였다. 종철이 당황해서 말했다. 순애야, 엄마께 죄송하다고 해.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어른께. 어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날 밤 순애와 종철은 크게 싸웠다. 순애야,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다. 제가 뭘 했나요? 제 딸을 위해서 말한 건데.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 방법이요? 22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있나요? 종철은 할 말이 없었다. 순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난감했다. 순애야,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수진이가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순애는 울었다. 자신의 인생이 온통 참기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1988년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크고 예뻐서 반에서 인기가 많았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엄마,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다. 의상 디자인? 네, 엄마가 옷 만드는 걸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예쁜 옷을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어가려고 하다니.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의상 디자인과는 등록금이 비쌌다. 또한 실습비, 재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많았다. 순애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김정숙의 옷가게에서 시간을 늘려서 일했고 집에서도 옷을 맡아서 만들었다. 순애야, 너무 무리하지 마. 종철이 걱정했지만 순애는 멈출 수 없었다. 괜찮아요. 수진이 교육비 마련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딸 교육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수철이는 어떻게 할 거야? 수철이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았다. 게임에만 빠져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수철아, 누나 보고 배워라. 누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종철이 타이르지만 수철이는 시큰둥했다. 아빠, 저는 누나랑 달라요.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자는 대학 안 가도 돈 벌 방법이 많다고. 순애는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1990년 큰 사건이 벌어지다. 순애의 어머니 김옥순이 쓰러진 것이다. 뇌졸중이었다. 순애야, 빨리 내려와. 내 어머니가 위험해. 철수의 전화였다. 순애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순애가 손을 잡자 어머니가 눈을 떴다. 순애야, 너 왔구나.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순애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순애도 울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애야, 너는 참 착한 딸이었어. 엄마가 몰랐어.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이때서야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순애는 쓸쓸했다.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살던 집과 작은 땅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순애야, 이 집은 내가 가져야겠어.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철수가 말했다. 형, 그래도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뭘 의논해? 장남인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순애는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매달 용돈을 보내서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다. 형, 집은 형이 가지세요. 대신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함께 지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철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재산은 가져가면서 제사 책임은 나누자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순애는 허탈했다. 평생 부모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여보, 많이 속상하지? 종철이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홀로 사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종철은 순애를 꼭 안아주었다. 1991년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더욱 바빴다. 엄마, 저 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에 가고 싶어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꽤 좋은 사립대학이었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의상디자인 분야로는 유명한 학교였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봐. 순애는 딸을 응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였다. 순애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옷가게 일 외에도 집에서 하는 부업을 늘렸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다. 순애야, 몸 상한다. 너무 무리하지 마. 종철이 걱정했지만 순애는 멈출 수 없었다. 괜찮아요. 수진이가 합격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딸 교육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수철이는 어쩔 거야? 수철이는 그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성적은 더욱 떨어졌다. 한 번도 상위권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수철이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수철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할 뿐이야. 나중에 마음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의 착각은 여전했다. 드디어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였다. 엄마, 합격했어요. 수진이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순애도 눈물이 났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깐. 이제 등록금 문제가 남았다. 첫 학기 등록금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다. 순애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었다. 그래도 부족해서 종철이와 상의했다. 여보, 대출을 받아야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딸을 대학에 보낼 필요 있어? 그 돈으로 수철이를 학원에 보내는 게 낫겠어. 순애는 화가 치밀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합격했는데 왜 못 가게 해요? 여자가 무슨 대학교야? 그냥 취직하면 되지. 어머니는 정말. 순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나타났다. 할머니, 저는 꼭 대학에 가야 해요. 제 꿈이거든요. 꿈? 여자의 꿈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왜 저는 안 돼요? 저도 꿈이 있어요. 내가 무슨 꿈이 있어? 그런 것도 꿈이라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진이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23년 동안 계속 그래왔잖아요. 수진이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차별? 내가 언제 차별했어? 다 똑같이 대했어. 똑같이요. 수철이한테만 좋은 걸 사주고 수진이는 늘 참으라고 하면서? 그건 수철이가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제 자식이에요. 순애가 소리를 지르자 온 집이 떠나갈 듯 했다. 종철이 놀라서 말렸다. 순애야, 그만해. 안 그만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순애는 종철에게 말했다. 여보, 저희 따로 살아요. 뭐라고? 어머니와 따로 살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종철은 당황했다. 순애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23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엄마야. 부가 모셔야지.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다. 그럼 저만 나갈게요. 순애야, 정말 그러는 거야? 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순애는 결국 집을 나가지 못했다.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등록금은 간신히 마련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아니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어야죠. 수진이는 착한 딸이었다. 집안 사정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수철이는 달랐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수철아,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지. 종철이 말하지만 수철이는 시큰둥했다. 아빠,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뭔 소리야? 요즘 세상에 대학 안 가면 어떻게 살아? 그냥 취직하면 되죠.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순애는 답답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완전히 망쳐놨다.
결국 수철이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성적이 너무 낮아서 갈 만한 대학이 없었다. 수철아, 재수를 해볼까? 종철이 제안했지만 수철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공부는 정말 싫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별로 실망하지 않았다. 괜찮어. 우리 수철이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기술을 배우면 돼. 순애는 아이러니했다. 그토록 아들이 소중하다고 해놓고 정작 아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수진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배운 것들을 순애에게 들려줬다. 엄마, 의상 디자인이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나중에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순애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루어가고 있었다. 1994년 순애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종철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여보, 여보. 순애가 아무리 불러도 종철은 의식이 없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뇌출혈이었다. 가족분이세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애는 무릎이 꺾였다. 종철이 없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종철은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다. 순애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남편을 돌봤다. 엄마, 제가 학교 휴학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그래도 아빠가 이런 상태인데. 아빠는 엄마가 돌볼게. 너는 내 할 일을 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다. 한 달 반 만에 종철이 깨어났다. 하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종철이 눈물을 흘렸다. 순애도 울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종철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의료비는 계속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했다. 순애가 종철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병이 난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맨날 일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종철이한테 스트레스만 줬어. 순애는 억울했다. 자신이 일한 것도 가게를 위해서였는데 종철의 재활이 시작되었다. 순애는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옷 만드는 일을 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 엄마, 몸 상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도왔다. 아버지 재활운동을 도와주고 할머니 시중도 들었다. 반면 수철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일만 했다. 수철아, 아버지 좀 도와드려. 순애가 말해도 수철이는 시큰둥했다. 엄마, 저도 일해야 해요. 피곤해요. 할머니는 손자를 감쌌다. 수철이는 밖에서 일하느라 힘드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한다. 순애는 한숨만 나왔다. 2년여의 재활 끝에 종철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예전만큼 활동적이지는 못했다. 순애야,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내가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종철은 순애에게 고마워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탓했다. 1996년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작품전에서 상까지 받았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수진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 중견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한 것이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순애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딸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딴소리였다.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일만 하다가 늙어서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는 겨우 24살이었다. 순애는 딸의 편을 들었다. 수진이는 아직 어려요. 일도 이제 시작했는데 결혼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죠. 나중에 어느 때야? 여자는 25 넘으면 늙은 처녀 된다. 순애는 또다시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자신이 들었던 그 말들을. 수진이가 취직하면서 집안 살림이 좀 나아졌다. 수진이가 월급을 집에 보태줬기 때문이다. 엄마, 제가 용돈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너도 내 돈 모아야 해.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착한 딸이었다. 순애는 수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1998년 순애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김정숙의 옷가게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IMF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순애씨,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정숙도 울상이었다. 순애는 이해했다.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였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지만 순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그나마 있던 수입원이 사라진 것이다.
집에서 혼자 하는 일로는 한계가 있었다. 순애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여보, 제가 마트에서 일해보려고 해요. 마트에서? 네, 계산원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철은 걱정스러워했다.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집에서 빈둥거릴 수는 없잖아요. 순애는 55세의 나이에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참고 견뎠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다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일하는 게 어디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도 남의 돈 만지는 일은. 순애는 화가 났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라고? 그럼 어머니가 돈 벌어오세요. 순애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니라면 이 집 어떻게 살아요? 그날부터 고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2000년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김민수라는 남자였다. 엄마, 민수 오빠 소개할게요. 김민수는 괜찮은 남자 같았다. 수진이를 존중하고 수진이의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수진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흐뭇했다. 딸을 인정해주는 사위였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다. 결혼 비용 문제였다. 순애야,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종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마련할게요. 순애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을 털어서 딸의 혼수를 준비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했다. 시어머니는 또 불만이었다. 딸 혼수에 그렇게 돈을 쓰고 나중에 수철이 장가갈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순애는 이제 지쳤다. 어머니, 그때 되면 그때 생각하죠. 지금 생각해둬야지. 아들 혼사가 더 중요해. 순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수진이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하지만 순애는 행복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았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애도 울었다. 엄마도 수진이 덕분에 버텼어. 고마워.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애는 허전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딸도 시집을 갔다. 여보, 이제 우리끼리만 살게 됐네요. 그러게. 집이 조용해졌어. 하지만 조용한 것도 잠깐이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순애야, 이제 수철이 장가 보내야겠다. 수철이는 그때 28살이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적었다. 수철이가 여자친구라도 있나요? 그게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선을 봐줘야겠어. 시어머니는 수철이의 장가를 위해 열심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부탁했다. 어머니, 수철이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아들이 무슨 의견이 있어? 부모가 골라주는 게 최고지.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수철이는 그동안 할머니의 과잉보호로 자립심이 부족했다.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몇 달 후 수철이가 선을 보게 되었다. 상대는 박미경이라는 26세 여자였다. 키는 작았지만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했다. 얘가 참 얌전하고 예쁘네. 순애도 미경이를 만나봤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미경아, 우리 수철이 좀 어려서 그런데 잘 도와줘.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미경이는 공손했다. 하지만 순애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미경이의 눈빛이 계산적으로 보였다. 2001년 봄, 수철이와 미경이가 결혼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 수철이가 장가를 가다니. 정말 기뻐. 결혼식 비용은 순애가 마련했다. 딸 결혼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다.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종철이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했다. 아들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지. 순애는 마음이 복잡했다.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이 결혼식에서도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본체에서 살기로 했다. 집이 좁아서 더욱 답답해졌다. 처음에는 미경이가 나름대로 시어른들을 잘 모셨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순애야, 미경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너보다 훨씬 나아. 시어머니의 말에 순애는 씁쓸했다. 자신은 30년 넘게 모셨는데도 인정받지 못했고 새며느리는 몇 달 만에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이사?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미경이는 계속해서 집에 대한 불만을 토했다. 그리고 슬슬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수철이가 장남인데
이 집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미리 명의를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애는 깜짝 놀랐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미경아,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어머님,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미경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미경이 말이 맞네. 미리 정리해두자. 순애는 불안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2003년 큰 변화가 있었다. 종철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다.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종철의 몸은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 이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여보. 우리는 부부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힘들었다. 순애는 남편을 24시간 돌봐야 했다. 마트 일도 그만둬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경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다. 어머님, 제가 시아버님 간병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경아. 그런데 어머님, 시아버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앞으로 일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다시 재산 이야기였다. 순애는 경계했다. 무슨 정리? 진명의 같은 거요. 만약에 시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순애는 화가 났다. 미경아,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 어머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미경이는 계속해서 진명이를 수철이 앞으로 바꾸자고 했다. 시어머니도 점점 미경이 편을 들었다. 순애야, 미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수철이가 장남이니까 미리 정리해두자. 어머니, 아직 여보가 살아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순애는 억울했다. 자신이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왔는데 왜 갑자기 명의를 바꿔야 하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철이가 법무사와 함께 집에 왔다. 엄마,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뭐라고? 할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순애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순애야, 어차피 수철이가 물려받을 집이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수철이가 모실 거야. 순애는 허탈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고르지 않았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차피 같이 살 건데. 수철이가 말했지만 순애는 단호했다. 안 돼.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미경이가 나섰다. 어머님,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져. 법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순애는 끝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수철이, 미경이는 계속 압박했다. 순애야, 너 혼자 반대해서 뭐해? 다 정해진 일이야. 결국 순애는 집을 나갔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다른 집을 구할게요. 종철은 눈물을 흘렸다. 순애야, 내가 무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봐요. 순애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다. 수진이가 달려왔다. 엄마,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수진아, 엄마가 쫓겨났네. 수진이는 울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패 끼칠 수 없어. 무슨 패예요? 엄마인데. 하지만 순애는 고집을 부렸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종철을 혼자 돌보는 것도 어려웠고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순애야,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와봐. 수철이의 전화였다. 순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뇌졸중이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미경이가 말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더 많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순애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30년 넘게 갈등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었다. 순애야, 이제 다시 집으로 와. 수철이가 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그 집은 너희 집이야. 엄마,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잘 살 거야. 장례식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집뿐만 아니라 종철이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도 수철이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뭐야? 순애가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종철의 도장을 가져가서 명의를 바꿔놓았다.
어머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철이에게 따졌지만 수철이는 시큰둥했다. 엄마,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래도 절차가 있지. 당신 아버지 동의도 없이 어떡해.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순애는 분노했다.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무슨 걱정이에요? 저희가 모실 건데. 미경이가 말했지만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미경아, 너희가 정말 우리를 모실 거야? 물론이죠, 어머님. 하지만 미경이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순애의 예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수철이가 찾아와서 말했다. 엄마,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뭐라고? 좀 더 넓은 곳으로요. 그 집은 너무 오래돼서. 순애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엄마는 그냥 지금 사시는 곳에서 계속 사세요. 돈은? 아빠 연금으로 살 수 있잖아요. 종철의 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이 전부였다. 전세집 관리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철아, 우리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 그건 부모의 의무잖아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의무 아니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수철이와 미경이는 결국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도 순애가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엄마,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우리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이니까 제가 처분할 수 있어요. 순애는 절망했다. 평생 살던 집마저 잃게 되었다. 더 화가 나는 건 미경이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그래도 공손했는데 이제는 아예 순애를 무시했다. 어머님, 이제 각자 자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립이라고? 내가 언제 자립하지 않았나? 순애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미경이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종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버림받았네요. 종철도 눈물을 흘렸다. 순애야, 내가 무능해서, 아내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2005년 겨울, 종철이 또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다. 여보, 여보. 순애가 아무리 불러도 종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종철의 장례식에서 수철이는 형식적인 슬픔만 보였다. 미경이는 아예 짜증을 냈다. 이제 연금도 끊어지겠네요. 미경이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죽었는데 연금 걱정을 하다니. 미경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이제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살 건지 걱정이에요. 걱정한다면서도 도움의 손길은 내밀지 않는 며느리였다. 종철이 죽고 나서 순애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서 한 달에 35만 원만 들어왔다. 그때 수진이가 달려왔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수진아. 너희 집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패예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제가 지금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애도 울었다. 딸만은 자신을 잊지 않았구나. 수진아,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애는 딸의 집으로 이사했다. 수진이의 남편 민수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이제 이곳이 어머님 집입니다. 2010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다.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가 자라면서 순애에게 매달렸다. 순애는 손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삼촌은 안 와요?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다. 삼촌은 바쁘구나. 수철이는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다. 그마저도 미경이의 눈치를 보면서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다. 순애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2018년 순애가 78세가 되던 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새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진 것이다. 엄마, 죽을 뻔했잖아요. 수진이의 절규를 들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순애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고마워. 엄마, 무슨 말씀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순애는 78년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차별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끝에서 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준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를 제대로 키웠구나. 엄마, 이제 엄마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박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었다. 사랑은 돌아온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순애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준 딸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수진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박순애의 78년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갔다. 고단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된 인생이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